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시간입니다. 10월은 개천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또 있습니다. 10월 26일이죠. 1909년 10월 26일. 우리가 12.6 그러면 탕탕절로 그 박정희가 저격당한 날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일도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서의 친일파들은 현충원의 친일파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박정희, 백선엽, 김창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주 귀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노영기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기입니다. 네, 박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은 뭐 조선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예. 원래 한국군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나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그들의 5.18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네. 요새는 그 간혹 이제 제 전공은 원래는 해방 직후에 한국군인데 요새는 주로 이제 5.18 가지고 쭉 보고 있어가지고 제 전공을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교입니다. 네. 저는 뭐 근대사 전공입니다만 좀 특이하게 일본 근대사를 전공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조금 한국에서 드물게 일본 군사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일본 군대 혹은 이제 일본 군인이었던 조선인들 관련해서 공부를 좀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 고정 패널로 참여하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그 친일 군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전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게 우리 친일 군인들이 또 현충원에 또 안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 파묘를 하자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는데 이게 또 점잖해진 상황들도 있고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친일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통계상으로는 387명 정도 됩니다. 그럼 통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요, 이제 그 주로 일본군하고 네. 만주군 출신들로 해가지고 뭐 일본군 중에서도 학병이나 이런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빼고 행위하고 아니면 이제 일본 육사나 아니면 만주 군관학교나 스스로 자발성의 을 가지고 이제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렇게 선정을 하니까 387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계급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병이나 예컨대 이제 뭐 부사관급 뭐 네. 이런 사람들은 친일 인명사전에 뭐 친일파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죠. 아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명백한 행위자들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기준과 또 친일 반민족 행위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기준이 그 군인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은 그 법률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 20개조에 달하는 법률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 군속의 경우는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범법이라고 할까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 소위 장교라고 해서 전부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법에 근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중추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직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 군인들 같은 경우는 행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입증이 안 되면 사실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백선엽 씨 같은 경우에는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 예.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가 인정된 걸로 봐서 뭐 인정됐나요?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빼박입니다. 요새 애들 말로. 뭐냐면 이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부대가 특수부대가 1938년에 창설이 돼서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네. 유지가 된 특수부대예요. 조선인들로 거의가 그 지휘관 몇 명을 빼고는
거의 80% 90% 이상 조선인으로 구성돼서 이 사람들 이 부대가 했던 행위 자체가 1938년부터 만주에서의 항일 영군 토벌, 그다음에 이제 조선 독립군 토벌이죠, 이른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중일 전쟁이 격화되는 43년 이후가 되면 화북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 열화성 하북 쪽으로 진출해서 44년, 45년도에는 중국 민간인들에 대한 토벌이라든지 팔로곤하고 전투 같은 걸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가 전후 중국에서 3차례 정도 그 피해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그 피해 보고서 작성한 거에 의하면 간도 특설대들의 행위 자체는 뭐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잔악한 행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군인 그 선정할 때도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현충원에 친일파들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친일 군인들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현충원에 친일 군인들은? 그것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이제 군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뽑았을 때 네. 작년 기준으로 하면 56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기준이라 그러면은 백선엽이 죽기 전의 기준인가요? 죽고 나서의 기준인가요? 그거 아마 죽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57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현충원에 그 안장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친일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군 장교, 장군 출신이면 다 안장이 됐었던 건가요?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국가유공자 내지는 네. 한국선열의 기준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훈장을 받았다든지 어떤 뭐 이제 6.25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충원에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충원에 안장되는 기준은 법에 이제 국립묘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규정돼 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성급 이상. 아,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히고, 이제 장군이 아닌 군인들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무슨 뭐 전투 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한 경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모시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불편하게 그 친일파 군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군 출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망군 그냥 출신. 일본군 출신인 거죠. 그냥. 일본군 출신이 광복이 되고 나서 그냥 한국군에 다시 복무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일본군이라고 형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평생 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끼리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냥 공공연히 그 자부심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일본 육사 출신의 엘리트다 뭐 이렇게. 서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육사,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 장교들은 만주군 출신 장교들을 무시했고, 또 만주군 출신 장교들도 일본군 출신 장교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아마 우리 노영 교수가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는 만주국을 만들면서 오적 협파라고 했는데 네. 각각의 민족끼리 경쟁을 시켰던 게 오히려 오적 협파고, 말처럼 뭐 협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체제. 그래서 이제 조선 출신이면 조선인들끼리 똘똘 뭉쳐 다녔고, 대신 이제 일본 육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서도 거의 도쿄 제대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일본 신민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보면은 일본 육사 출신들은 물론 선후배 관계가 있긴 한데 만주군만큼 똘똘 뭉치지를 못합니다. 안 하고 서로 간에 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군인이다, 엘리트 군인이다고 만주군 출신들은 몰려다닙니다.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서울대 출신들은 잘 안 뭉쳐요. 아, 그렇구나. 서울대 출신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거대 나오신 분들은 잘 뭉치시던데 그러신다면서요? 별로 안 뭉쳐요. 저기 계시어요. 저도 이렇게 대기업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서울대 라인은 없었어요 회사에. 고대 라인, 연대 라인 요런 라인은 또 있더라고요. 예, 원래 서울대는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경성 제국대학교 모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일본 그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이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중하급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경성 제국대학 출신들은 똘똘 뭉쳐 다니면 안 돼요. 그게 교풍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네. 자,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우리 좀 자료를 좀 볼게요. 여기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좀 찾다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3차 친일 인명사전 이걸 발표를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네. 기준과 그다음에 친일 인명사전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친일 인명사전에 박정희가 빠졌던 거예요. 김성수, 방응모, 김동인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친일파이면서 친일 인명사전에도 같이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얘기할 박정희는 왜 당시에 빠졌던 거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 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조사도 거의 3년 4년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근데 당시 그 반민규명위원회 그는 친일 그 행위 진상 규명 법에 근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서 군인에 관해서는 군인이 친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지 이걸 할 수가 있다가 됐는데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는 막 상당한 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출장 조사도 하고 했는데 박정희가 사실 만군 장교로 임관된 게 짧아요. 44년에 임관이 돼서 45년 8월에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위로 진급한 게 45년 들어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화성 쪽에 만주 8단 부관 요새로 치면 부관 참모부 쪽에 네. 근무를 하고 뭐 전투에도 참가는 했다라고 하는 설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군 장교 생활한 게 사실은 굉장히 짧아 1년 반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이나 이런 거는 장교 출신이면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라고 하면 소위 그 소대장 이상 그렇다면 한 소위 정도, 소위 이상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지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제일 그 친일 그 규명법을 정할 때도 여야가 전부 합의로 국회에서 100% 찬성해서 정한 거거든요. 네. 그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취지를 보면은 사실은 확신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알고 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박정희 같은 경우는 확신범에 속하는 거죠. 일본 제국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일본 육사는 못 가니까 만주 군관학교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모합이 되지만 정작 만들어진 법 기준에서는 행위가 적시가 돼야 되니 그 행위를 적시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한에는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당연히 물론 소위 이상이라고 하는 장교 기준을 두기도 했습니다만 장교라고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군 장교 같은 경우 43년도에 동원되었던 1943년에 동원되었던 학도 동원됐던 장교들 중에 소위로 이제 원래 병사로 동원됐다가 이른바 대학생 이상이지 않습니까? 전문학교 이상이면 고등 인력이니까 그들 중에 이제 원하는 사람, 또 장교 양성을 급하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단기 훈련을 시켜서 소위 인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백선엽의 친동생인 백인엽 같은 경우는 와세다 다니다가 학군으로 나가서 지원해서 소위가 됐단 말이에요.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확신범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학군 동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 동원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거기 동원됐던 사람들 중에 물론 확신적인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뭐 진짜 속된 말로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위가 됐던 사람도 있고 장교가 됐던 사람도 있는데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일단 민연 친일 인명 사전 쪽에서는 지위를 또 요소로 중요한 요소로 참고를 했고 친일 반민규명위원회에서는 그 이제 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한 그 뭐 에피소드일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제 박정희는 사범학교 출신이었고 그렇죠. 뭐 올해 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딱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만 하고 튄 거죠. 아, 그랬습니까? 당시 사범학교를 나와서 소학교 교원이 된다는 것은 조선 총독부 그 공무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식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공무원입니다. 거기도 군인도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근데 그리고 당시 조선인으로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엘리트예요. 그렇죠. 대단한 엘리트인데 그걸 버리고 이제 군인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데 백선엽도 똑같습니다. 백선엽도 평양 사범학교 평양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대구 사범이 이제 박정희고 네. 그 사범학교 출신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범학교 출신 중에 교원의 길보다 군인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와 백선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네. 일제강점기 때 그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옆에다 패도 그러니까 칼을 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칼을 차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칼을 차고 싶었던 모양이죠. 칼을 차고 다닌 거는 이제 1919년까지고요. 아, 그 이유는 안 그 했어요. 이유는 예,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씨가 사범학교 교원을 나 이제 그만하고 만주 육사로 내가 가겠다. 예. 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이게 나이인가 뭐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일본의 덴노 일왕한테 혈서를 써가지고 네. 내가 뭐 이렇게 충성을 다 바칠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건 뭐 이미 증거 자료가 나왔으니까 네. 몇 년 전에 민원에서 공개를 했죠. 증거 자료를 그 입수해서. 7일 인명사전 편찬을 할 때 네. 그 자료를 발굴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그 박정희 씨 집안에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기각됐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아니 이런 적극성을 띠고 그 일본 군이 됐으면 이건 좀 인정을 해줘도 됐을 것 근데 같은데. 일종의 이제 검찰 조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네.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혈서도 진충보국 멸사봉공 혈서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는 있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범의 영역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네. 확신범의 영역에는 들어가는데 당시에 일본 그러니까 만주국군이라고 해서 만군 하지만 사실은 일본군입니다. 그렇죠. 일본. 만군도 일본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군의 지휘 계통을 보면 일본군 예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신범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게 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범법의 증자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네. 자, 오늘 방송할 그 현충원의 친일파 저희가 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요. 친일 군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좀 할 텐데 특히 박정희, 백선엽, 김창룡은 이제 오늘 얘기할 인물들이고요. 저거는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인물들인데 저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놀란 게 있는데 김창룡 같은 경우에 아주 악질 친일파였던 거죠. 뭐 예. 헌병대 출신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김창룡 같은 경우는 그 자료상으로는 만군 특무 이런 네, 식으로 특무대.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동군 특무라고도 네. 나오고 나오는데 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신은 관동군 헌병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헌병보조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식 군인은 아닌데 군속이면서 군인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게 1910년 한국이 일본 식민지 되고 나서 헌병 정찰의 무단 통치가 1919년까지 이어지는데 네네네. 그때 이 조선 사람들 탄압에 제1선에 섰던 사람들이 일본군 헌병보다는 헌병보조원, 조선인 헌병보조원이에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 잘 알고 언어도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앞장섰는데 마찬가지 역할을 김창룡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만주에서 이른바 이제 조선인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러니까 반일적인 인사들을 적발하고 검거하는 뭐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거기에서 굉장히 그 아주 그 요새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뛰어났나 봐요. 검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헌병대 그 정식 오장이 됐다 그러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그건 정식 군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관동군 헌병대 일종의 이제 그 친일파적 개념을 볼 때는 이건 거의 그 밀정이죠. 밀정 중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 최상급. 최상급 밀정이었다가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헌병이죠. 자, 김창룡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예.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들이 이렇게 서울하고 대전에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자료 화면 좀 보면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백선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안장이 된 사람이고 또 박정희가 가장 명당 자리에 있는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병풍석도 없더라고요. 아주 초라하게. 그러니까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긴 하지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좀 있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김백일, 김홍준, 신흥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석범, 백홍석 뭐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을 하기로 하지만 김창룡, 백선엽, 박정희 이런 인물들이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이제 골고루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감도 특설대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만주군, 관동군 헌병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창룡 같은 경우에 백선엽, 뭐 박정희 이건 간도 특설대 장교. 안타깝게도 박정희 같은 경우에 이 국가공인 친일파에서 빠진 게 간도특설대 장교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요건 좀 잘못됐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얘기할 인물은 박정희입니다. 친일파 박정희, 닭깎기 마사오. 네, 박정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는 이제 191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생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 출신인데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문경에 있는 그 소학교 교원을 아마 한 3년 했나요? 그 정도. 3년 정도 하다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군 사관학교에 그러니까 만주국 군관학교입니다. 4년제 일본 육사를 모방했던 4년제 군관학교에 이제 자원해서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해서 원래 이때 그 사관학교 시스템이 예과 2년, 본과 2년이에요. 그래서 예과에서 만주국 군관학교 예과 2년을 과정을 마칩니다. 2년 과정을 마치는데 당시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군관학교를 이제 신경 군관학교라고도 해요. 그 전에가 사실은 봉천 군관학교라고 하는데 봉천은 그 2년제였고 신경 군관학교는 4년제입니다. 4년제인데 거기서 2년제를 마친 조선인들 중에 이제 그 선별을 좀 했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선별을 해서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일본 본과를 보내줬습니다. 일본 육사. 그래서 3, 4학년을 일본에 가서 일본 육사 본과를 마칩니다. 본과를 마쳐서 일본 육사 기수로는 57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57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재미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일본 육사 본과를 마치고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이 돼요. 임관이 되는데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그러면 그러고 또 동시에 만군 소위로 임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중국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군 소위가 돼서 이제 만주에 가서 근무한 곳을 찾아봤더니 이제 만주국에 이제 열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산해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쪽에 이제 만군 보병 제 8단 네 이제 요새 개념으로 치면 부관참모부의 참모 장교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일부 그 전투에도 참가를 한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 증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5년에 해방 직전에 일본 만군 중위로 진급을 하고 진급한 직후에 이제 해방을 맞이한 거죠.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 조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만군에 있던 조선인들을 뭐 단체화 시킨다 그럴까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을 광복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건 또 광복군에서도 사실은 중국에 있던 광복군에서도 그 일본군으로 와 있던 조선 청년들을 이 수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선으로 무사히 귀국을 시킨다거나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광복군 지대로 좀 뭐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수순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광복군하고 왔다 이렇게 버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독립군 출신이다, 광복군 출신이다.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5.16 이후에 1968년인가 그 책이 나와요. 광복군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신경 보안사령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야 할 것인데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광복군으로 또는 독립군으로 치장을 한 거죠. 네. 완전히 왜곡이죠, 사실은. 45년 이전까지는 만주군 장교로 있다가 45년 8월 15일 전쟁이 종결된과 동시에 이제 갈아입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 정말 광복군 출신인 우리 김준혁 교수님한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김준혁 교수님 그 말씀으로도 보면은 이제 정말 중경에서 광복군 활동을 했던 사람의 숫자보다 사실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광복군 출신이요 해서 그 서운을 신청했던 사람 숫자가 거의 한 3-4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배 정도 몇 명이죠.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만약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 200명대라 그러면 그 서운자로 광복군 출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800명대 될 겁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그분들이 아주 다 거짓말한 건 아니고 일부는 있죠.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편입된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한번은 밝혀져야 되겠죠. 제대로. 그게 참 재미있는 건데 1945년 8월 16일부터 광복군들이 참 많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어른들 그 우리 독립지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래요. 갑자기 이제 일본의 덴노가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제 일본 천황이 일왕이 항복을 하니까 그 중국 전역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이게 이제 걔네들이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군과 그다음에 그때는 중국군밖에 없었으니까 중국군들이 전부 무장해제를 시키고 뭐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절차를 진행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임시정부에서는 그 조선인들 중에 학도병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다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네. 네, 실제로 교섭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군으로 그냥 일본군 부대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이제 광복군들이 통제하는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광복군 편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래서 8월 16일부터 광복군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자, 박정희가 그 혈서 지원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게 매일신보에 나온 내용인가요?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만선일보인가? 만선일보였나요? 만선일보요. 만선일보. 만선일보라고 하면 만주에서 만들어진 그 친일 신문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혈서 지원, 혈서 군관 지원, 그리고 이제 네모에 박정희 군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고요. 진충 보국 멸사 봉공 이런 혈서 예. 이 내용이 이제 확실히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기 동그라미 표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박정희라는 얘기 같아요. 네. 예. 대동아 공영권 이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는 목숨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 혈서의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혈서 내용은 그 진충보국 멸사봉공 8글자입니다. 네. 그럼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무사도 내지는 이제 목숨을 굉장히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찮게 여긴다는 건데 이 사쿠라 꽃이라는 꽃이 벚꽃이 피었다가 금방 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도 못 펴 있다가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의 그 이제 애국적인 죽음을 사쿠라에 많이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일본의 그 뭡니까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할 때 항상 그 사쿠라 꽃잎이라든지 사쿠라로 비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소라고 하는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미가제 이제 특공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미가제 특공대가 당시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뭐 그 미국 함대에다가 뭐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료가 부족해서 당시에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 그 전쟁을 하도 오랫동안 치르고 연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돌아올 그러니까 갔다가 미국 함대까지 가서 포격을 하고 다시 돌아올 연료가 없어가지고 가미가제로 그렇게 아니 다 주지 미화된- 돌아올 연료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미가제가 그 특공대가 네네 본격화되고 나서는 네. 그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우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전투를 하다가 이제 뭐 비행기가 더 격추될 이상 수 있고, 그러니까 격추의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떨어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격추 당하는 거죠. 그럼 기왕 격추 당해서 죽을 거 적함에 부딪히자 하는 행위들이 나와요. 네, 거기서부터 비롯됐는데 전 세계 아무리 이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둘러봐도 자살 특공대 만든 나라는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설사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 넌 죽어서 와라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낸 나라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군의 어떤 그 잔인성, 인명 경시 그거에 대한 가장 뭐 일반적으로 드는 예가 그 까미까제 그건데 이게 당시에 이제 그 특히 일본 해군과 미국 해군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2차 대전부터 그 해군은 함포 사격전이 아니라 항공전으로 바뀌죠. 예, 예. 예. 항공모함으로. 예. 그래서 그 전투기들이 출격해가지고 그 적의 함대를 발견하면은 거기에다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함대를 격침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말하자면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에다가 제대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행기 관점에서 아래 보면은 항공모함도 전만하게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딱 떨어뜨리려면은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그것도 또 가까이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에다가 폭탄을 빵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전에 대부분은 다 격침당합니다. 그냥 그 엄청난 그 기총소사와 이런 것들을 뚫고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은 거의 그냥 까미까지의 용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대부분은 실패하고 포탄 맞아서 죽고 하니까 에이,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그냥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 거니까 아예 내가 그냥 폭탄이랑 같이 여기로 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미군 조종사들도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저기 비행기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게 드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좀 그 제대로 이해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드웨이 몇 편 있는데 최근에 나온 미드웨이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영상적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합니다. 사실은 그 미드웨이 전투를 계기로 일본이 미국 그러니까 41년 12월에 그 진주만 기습 공격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딱 그 6개월 뒤 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 항모가 항공모함이 전부 전멸해요. 하면서 뭘 했냐면 일본군 자체가 일본 해군이 그 태평양상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 항공대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거의 전사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 42년에 끝났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베테랑 조종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항공 파일럿을 키워내는 게 이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뭐 6개월 1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가 본격화된 거는 45년 3월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부터입니다. 오키나와를 뺏기면 일본이 당황을 했던 게 오키나와를 뺏기면 이제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서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자살 특공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무슨 뭐 많은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가서 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단독 비행만 네. 가능하면은 그리고 이제 연료도 가는 거리만큼밖에 안 네. 주고. 오는 건 안 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아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말씀하세요. 뭐냐면
비행기 자체도 특수 제작을 해요. 그 자살 특공용으로 특수 제작을 해서 거의 목재 부분만 써가지고 주요한 부분만 철제로 하고 아니면 이제 중형 비행기 밑에 달고 가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그냥 날아서 가서 자살 공격 가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출격을 했을 때 비행기는 기관포가 있어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항공기 무게 때문에 그걸 떼버립니다. 아예. 비무장으로 폭탄만 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 인간 폭탄인 거죠, 그냥. 네. 그 인간 어뢰도 제가 예. 일본에 가서 본 기억이 나요. 네, 회천이라고 가이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인간 어뢰도 있어요. 인간 어뢰도 예. 만들었더라고요. 예. 참 기상천외해요 일본 애들.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한국군에서도 나와요. 비슷한 게. 그렇습니까? 6탄 시병사 이야기가 49년도에 나와요, 실제로.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그때 한국군을 지휘한 장군들이 일본군 출신들이라 그렇게 거기 생각해요. 그 당시에 6탄 시병사 이야기가 나왔던 그 일사단장이 김석원이라는 인물인데 그 저기 성남에 있지 않는 성남고 이사장을 했던 그 김석원인데 거기가 일본 육사 27기고 한 개 대대로 한 개 사단을 중일전쟁 때 이겨서 훈장을 받았던 물론 이제 그걸 학교에 투자하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예요. 고지를 위해서 육탄 시병사가 가야 된다. 굉장히 흉포하다고 악명 높은 바로 그 네. 자, 박정희 만화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예. 그 박정희 만화 이렇게 보면 뭐 내일 조센징 톰 올라간다 그러면 요시 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저 얘기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회자가 됐던 얘기고 저게 사실에 가까운 건가요? 어떤 증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글쎄요, 저거는 그 사실 내용 자체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가. 근데 이제 저게 박정희 만화를 그리면서 저 만화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왼쪽에 있는 게 군속증명서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관련된 일본군 군속증명서, 군인증명서. 증명서가 아니고요. 예, 저거가 이제 뭐냐면 정식 명칭은 유수명부라고 하는 겁니다. 유수명부. 유수명부라고 네. 일본군 군인들은 장교든 병사든 다 저걸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군인의 이력 같은 거라든지 행적 같은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계열적으로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하고 어디서 뭘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나와 있는 기록인데 우리 병적부 비슷한 거. 네, 병적부 같은 건데 그런 거네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일본 육군 유수명부는 완본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표지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그 박정희에 관한 부분도 원불은 전부가 아니고 네.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출신지가 어디다 주소가 어디다 그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목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필로 작성한 거죠? 자필이 아닐 겁니다. 제가 자필은 알기로는 아니겠죠. 저 행정병 그러니까 한국군에도 장교들은 자력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필로 작성하고 그러니까 양식은 똑같아요. 저기 출신지, 그다음에 진급연도, 출신 학교, 그리고 뭐 훈장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식 자체는 그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군인들의 호적 비슷한 거예요. 군인들 호적. 그러면 저 알맹이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그 이제 그 입수를 했다면 또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좀 왜냐하면 부대만 맞아. 어느 부대에서 뭐 했다 몇 년 이거죠. 근무했다 그 정도지 구체적인 행위를 이력은 알 수 있어요. 이력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행위 자체가 전부 기재가 된 아니 건 그러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훈장이나 그런 건 나오죠. 뭐 이런 걸 받았다. 예.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무슨 전투에 참여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단서가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창룡 같은 경우는 공적 심사서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 현충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소장에서 56년도 1월 달에 죽는데 죽을 때 이 공적 심사를 하는데
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내용들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행위를 이 증명을 하려면 이제 공적 심사 같은 경우 어떤 전투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훈장을 받았다. 아마 훈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영기 교수가 이야기했던 김석원 같은 경우가 이제 중일 전쟁 당시 산소성 전투에서 좀 네. 과포장된 게 있습니다만 일개 대대병력으로 일개 사단 병력을 막아냈다라고 해서 훈장을 받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했던 이종찬이 금치 훈장을 유일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종찬 같은 경우는 집안이 이제 뭐 자기를 받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조선 귀족 집안이거든요. 그 이씨 집안에. 근데 그래서 금치 훈장을 받은 거고, 전투에 공적으로 금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아마 김석원이가 유일할 겁니다. 거꾸로. 예. 네, 그렇군요. 자, 여기 이제 박정희가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5.16 쿠데타를 군사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적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 세력으로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변신의 기재 박정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일본 황군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에 광복군으로, 해방 이후엔 또 광복군이 돼요. 8월 16일부터.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내려와서 또 좌익장교가 되는 거죠. 남로당 아니 장교가 되어서 남로당원이 그렇죠. 됐죠. 남로당 예.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 반공을 내세우고, 처음에는 그 미국이 박정희의 쿠데타에 대해서 저 사람 신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백선엽이도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백선엽이 5.16 쿠데타 할 때 주 대만 대사였어요. 아, 대만 대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대사들 관련된 사람들 박정희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문을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백선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박정희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은 하지는 않고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별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왜 박정희가 그 좌익으로 해서 재판 받고 군복 벗은 적 있잖아요. 네. 근데 백선엽 회고록에 의하면 회고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박정희를 사실 구제해 준 게 자기다. 네. 백선엽이 구제를 해줬고, 그 이제 뭡니까 군 문관으로 뭐 정보 정보문관으로. 문관으로 다시 써준 것도 자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이 박정희의 인맥, 그러니까 하나는 만주 인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육사의 인맥이 있었고, 그리고 장교 군인 박정희는 괜찮은 군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48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육사 교관을 하던 도중에 육군본부인가 거기에 있다가 여수로 불려서 이제 참모로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은 자꾸 그 군 내에서 남로당의 최고 책임자다라고 하는데, 박정희가 명단을 넘겨줬다라는 게 주요지고 또 살려준 사람도 많아요. 백선엽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종곤 선생님이라는 분도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학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정보 과장이었어요. 백선엽 바로 밑에 있던. 그리고 뭐 김창룡도 자기가 살렸다고 다 자기들이 살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61년도 5.16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고, 사실은 인맥하고, 그리고 이제
남로당 책임자였는데 명단을 불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명단을 불기 전에 그 정도 명단은 육군정보국에서 다 가지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네. 맞춰 보니까 맞다. 이거 제대로 된 걸 제출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 할 정도면은 이미 사전에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박정희가 연행되어서 불 정도였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현충원에 있는데 일본 육사 출신 중에 박원석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육군 공군 사관학 공군본부에 있다가 잡혀가요. 같이 잡혀갔는데 이 김정렬이라고 예전에 총리하셨던 그분이 이제 살려요. 이 사람 꼭 필요하다. 내 밑에서 내가 보증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내고 해서 참모총장까지 하고 또 중앙정보부 차장인가 할 때 만군 인맥을 63년도에 다 제거하는 알래스카 작전이라는 걸 할 때 거기에 책임자 역할을 했죠. 왜 만군 인맥을 그렇게 뭐,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5.16 만군 인맥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족혁파를 하면서 마구 몰려다녀요. 그리고 만주에서 본 가락도 있고 군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참여적이고 5.16의 주축 중에 하나가 만군 인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 육사 출신들은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고 근데 비해서 보면 이제 만군 장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주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의 군대, 식민지인 그 군대다 보니까 만군의 경우는 이제 충성을 바치는 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주인한테 훈치를 받은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사냥개들이에요. 그런 기질들이 강해요. 자기가 충성해야 될 대상,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꼭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보통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본군들이 그런 게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만군에는 더더욱이 그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라든지 신념이나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결여돼 있는 집단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행위 같은 걸 그러면은 비춰봤을 때. 독재자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냥개들을 제거할 게 아니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왜 제거했을까?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죠. 민정 이양 시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로 먼저 세력화가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뭐 일단은 사실 5.16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육사 5기 출신들이거든요. 당시에 사단장, 뭐 참모장 이러면서 육사 8기 김종필 씨의 동기들은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계급들이었죠. 중령들이었는데 네, 그렇죠. 육사 5기들은 사단장급들 별 하나 정도 하고 있었고 나이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군 지휘부들하고 차이가 없는데 군을 동원하는 데는 육사 5기들 특히 이제 서북 인맥들 그래서 이제 장도영 씨하고 제일로 먼저 제거가 돼요. 장도영은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국가 최고회의 최고회의 의장도 네. 하고 했는데 한두 달 정도 뒤에 곧바로 날아가죠. 그리고 같이 날아가죠. 반혁명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가 이제 살아남은 보기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육사 5기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민정 이양이 되려고 하는데 미국도 압박을 넣습니다. 아니 이제 원래대로 약속대로 양심적인 정치인들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왜 안 맡기느냐. 만군은 만군대로 자기들도 세력화를 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63년도가 되면 이제 민주공화당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걸 김종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만군을 날려버립니다. 음. 한꺼번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되는 그 상황인가요? 이 국교 정상화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교 정상화가 있던 거죠, 일본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1965년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 이게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 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독도 폭파하자는 얘기가 좀 잠깐 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기 네모칸 네, 이렇게 보면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국 측에서 하는데 일본에서 오히려 그걸 반대했다 그래요. 일본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왜 이제 일본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 아마 이게 그대로 두면 우리 거 될 텐데 폭파하지 말자 뭐 그런 이유 아니었나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일본 측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일본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만약 폭파시켜 버린다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제 1954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될 때 물론 한국은 거의 초대도 못 받았고 가서 사인도 안 했으니까 그건 한국하고 상관이 없는 조약이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을 해요. 일본의 영토를 확정을 하면서 그 확정되는 안을 보면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독도도 한국 영토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완전히 일본에서부터 떼내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국경을 지을 때 국경선언을 할 때 뭐냐면 그러니까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라고 해버려요. 이 영역은 조선이다. 그 이 밖은 일본이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주장하는 그 다케시마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독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독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경계로 지금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독도가 없어지면 골치 아파지죠. 독도가 만약에 진짜 부셔서 없애버리면 기준점이 없어서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쪽 오키노시마로 가야 되니까 훨씬 더. 이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본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 그렇다면 박정희는 왜 어떻게 한국사의 우상이 되었나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렇게 독재자이고 저렇게 인권 유린했던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이죠.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넘겼다. 근데 그게 과연 박정희 때문이었나?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보면은 수출 몇백억 불 달성, 수출 금작탑 달성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저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때가 최초로 흑자가 된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박정희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 발전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진 때는 그 전두환 정부 때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대한무역협회에 가보면은 그 통계가 있는데 최초로 경제 흑자가 난 때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 때가 86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3조 호황 타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실제로는 수출은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입도 많이 했고 소위 말하면은 빚내면서 장사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 19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고 난 거 이후에 사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자체는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65년 이후가 이제 한국이 어떤 그 혜택을 보게 되냐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자금이 이제 결국은 뭐랄까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하는데 활용됐던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그 나이 드시고 나면 젊은 시절에 나빴던 거는 별로 기억을 잘 안 하시고 좋았던 추억 같은 걸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좀 그 60년대 70년대를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보릿고기도 있고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된 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지금 이만큼 된 거에 근거가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60년대, 70년대로까지 귀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제 이쯤 하고 그다음에 백선엽으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선엽의 친일 행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좀 자료 화면을 좀 볼게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백선엽과 그다음에 일본의 위키피디아 정보에 나와 있는 백선엽이 우리나라의 백선엽은요. 뭐 남성, 뭐 천칭자리, 원숭이띠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백선엽에 대해서. 근데 위키피디아에서는 일본 만주국의 군인, 뭐 만주국 군인으로 복무,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본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 이 인물 검색에 이 네이버에서는 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지 참 좀 답답하고요. 네이버에 물어봐야 되겠네. 천칭자리요? 천칭자리래요. 별자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저거는 그 백선엽 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회고록은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정작 한국에서 남긴 회고록에는 자신이 일제시기 때 도대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고 그러한 행위들 자체 예전에 이제 그 모 방송사에서 한번 인터뷰를 신청했더니 사실은 일제시기 간도 특설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한국 전쟁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6.25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로 일제시기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 근데 그거는 백선엽이라는 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살았던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회고록이나 자서전들을 보면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일제시기 때 자신의 젊은 시절을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는 지우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학교 살기 힘들어서 학교 무료로 가르친다고 하니 들어갔다. 그래서 이왕 군대를 갈 거 장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관학교 갔다. 뭐 그런 식으로 밖에 설명을 안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저는 이제 제가 법조에 있으니까 이 법조계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그 법조에 아주 주류가 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다 비슷한 태도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뭔가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 일제강점기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의 이 비극적인 현대사 이 격동의 와중에 전부 다 희생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그냥 과거 발뺌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백선엽 같이 그냥 말하자면 호의호식하면서 뭐 90살이 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 그 간도 특설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도 특설대가 어떤 부대였어요? 간도 특설대는 그 만주국에서 이제 일본 관동군이 사실은 만주국의 국방 치안을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기관입니다. 그 관동군이 만주국의 치안이라든지 국방을 다 담당을 하는데 이 1930년 32년에 만주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사실 일본이 만주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만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면적만 따지더라도 뭐냐면 우리가 한반도가 남북한 합해서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고 일본 열도 전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당시 만주국의 영역이 100만 평방킬로가 넘어요. 103만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열화성 빼도 94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그 점거선의 점령이라고 할까 주요 도시부라든지 교통기관 철도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장악을 하지만 만주 그럼 전체를 완전히 다 치안을 45년까지 장악을 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일본의 통치에 대한 저항 같은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항일 독립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하고 또 손을 잡은 왜냐하면 연대를 해서 중국 인민들도 이제 피박을 받고 있으니까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36년 이후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관동군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당시 길림성 자체가 길림성 인구 자체 연길로 대표되는 연변으로 대표되는 길림성의 인구 자체가 거의 80%가 조선 사람들이에요. 네. 연변 쪽이 연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있고 만주국의 치하에서 살고 있지만 싫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친일파도 분명히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터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본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심 일반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좀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그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B급 다큐멘터리 영화가 문제도 많이 됐지만 저 B급 다큐멘터리라고 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감독이 저는 되게 재밌었다고 보는 게 제작할 때 그 백년 전쟁이 시작할 때 모두의 첫 말이 뭐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외국 군대 일본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0% 정도는 10%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 이거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죽창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라고 했던 게 아마 그러니까 5% 이건 추정이에요 사실은 5%. 그러니까 레지스탕스가 5%. 네. 근데 이제 콜라보레이터들이 친일파들이 5%. 왜냐면 이거 센 놈한테 붙어야 된다. 강한 놈한테 붙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의 영달이 있지. 그러니까 이긴 편. 이긴 편이 최고 하는 게. 그럼 나머지 90% 대다수의 조선의 민중들은 뭘 했을까? 에휴, 난 모르겠다 잘. 하지만 내심은 있죠. 내심은.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변에 중국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제가 볼 때는 한 80-90% 정도는 표명은 안 하지만 내가 나 친일도 싫고 그렇다고 내가 목숨 바쳐서 뭐 독립운동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내심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들이 항일 연군이라든지 또 항일 독립군을 뒤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 그 독립군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토벌군이 파견이 돼서 토벌하러 가면 토벌군 정보를 오히려 독립군이나 항일 연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어디까지 왔다더라, 뭐 한다더라. 정보가 세 벌이죠.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항일 연군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게 1937년 정도부터인데 중일 전쟁 이후부터. 그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인들을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토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말은 어폐가 있지만 이의제의가 되는 겁니다. 네. 이의제의가 되는 거고 물고기를 없애려면 물을 빼버려야 된다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조선인 특수부대로 1938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4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좀 자료 화면을 좀 볼게요. 저게 매일신보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조선인 특설부대. 이거는 간도성 내 거주 동포 자제로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재희 조선인을 잡기 위해서 조선인을 잡는 그 조선인 부대를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네요. 예. 여기에 이제 백선엽이가 복무를 했던 거고 백선엽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일 군인에 올라가 있는 그 명단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한국 같고. 군 최고 지휘부의 상당수죠. 저게 그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주 끔찍한 기억인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하고도 아주 그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저 간도특설대는 말하자면 이제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특수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릴라를 소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전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지 이런 데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 버려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게릴라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본군 관동군들이 고안해낸 그 전략이 그 삼광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모두 태워버리고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짓을 일본군에 그냥 속해가지고
조선인이면서 같은 조선인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바로 그자들이 대다수가 해방 이후에 국군의 수뇌부가 돼버리잖아요. 그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6.25 전에 뭐 이를테면은 제주 4.3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순. 뭐 여순. 여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그때도 이제 빨치산 소탕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하면서 만주에서 그 간도 특설대가 했던 바로 그 삼광 작전을 똑같이 해버립니다. 예, 네. 그 거기서 벌어진 것이 그 참혹한 민간인 학살이에요. 네.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볼게요. 저게 뭐 매일신보는 아닌 것 같은데 간도 특설 용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훈련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예, 훈련 장면이. 훈련 장면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조금 끔찍한 사진이긴 한데 이게 간도 특설대가 독립투사를 살해하는 장면. 요게 지금 뭐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좀 나왔는데 저게 간도 특설대라고 꼭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그냥 일본군의 만행 또는 만주군의 만행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도 특설대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런 만행 장면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작두에다가 이렇게 뭐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그냥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네. 일본군이라든지 만군이 중국에서 네. 했던 행위에 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팩션 같은 걸 좀 달아놓고 네, 네, 언제 네. 어디서 촬영했다라든지 하는 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초기에는 좀 없어요. 예. 근데 미군 자료들도 보면 초기에 없다가 나중에 이제 지적을 당해가지고 팩션을 기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저거를 일본의 우익이라든지 그 일본의 전쟁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자료를 제시를 하면 근거를 대라 이러고 나와요. 명확하게 입증을 해라 그러는데 아니 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실 입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사고에서 이제 이게 의료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자 간도 특설대 활동 회고에 대해서 이제 백선엽이가 좀 회고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백선엽의 회고록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네. 일본에서 펴낸 회고록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그리고 대만주를 수호할 조선인 특설부대 뭐 해가지고 이런 또 매일신보에 나왔는데 간도 특설대 1기 지원병 228명 입소. 이 매일신보에 1938년부터 모집을 했나 봐요. 예. 간도 네. 특설대를. 예. 12월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12월 4일자 보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뭐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사망을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 백선엽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행적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또 역할이 또 분명히 있어가지고 백선엽을 뭐 국군의 아버지, 뭐 육군의 아버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해방 이후의 활동이랄지. 그러니까 만주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네. 써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정말 백선엽이 때문에 이 낙동강 전선을 다 유지를 했다. 그 이길 수 있었다. 그게 정말 참인가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어차피 미군이 네. 낙동강을 수호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전쟁 초기가 되면 미군은 제공권하고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북한이 낮에 이동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미군 같은 경우는 거기 낙동강 전반 이제 선을 그어 가지고 물론 이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온갖 화력을 다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그때 백선엽이 1사단장이었죠. 네. 문산을 지키고 있던. 네, 그래서 사실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된 거는 뭐 1사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1사단이 굉장히 빨리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공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가할 때는 공은 공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6.25 한국 전쟁 전쟁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1사단이 전쟁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면 임진강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동생은 또 옹진에 있는 부대 연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백인엽. 근데 백인엽은. 근데 그 연대는 아직 철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옹진이 이제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철수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돼 버리냐면 북한군을 못 건너게 한다고 하면서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한강 다리가 끊기기 전에 이미 임진강에서 다리가 끊어지죠. 그리고 철수를 해버리는데 그럼 백인엽 부대는 어떻게 됐느냐? 배 타고 철수해요. 그러니까 동생 버리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수를 근데 뭐 그거는 중과 부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강원도에서 춘천 같은 경우는 3일을 버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3일 뒤에 철수를 하는데 왜 철수를 하게 되느냐면 거기는 이제 김종원과는 학병 출신인데 의외로 전투는 학병 출신들이 더 잘해요. 전투 지휘관으로. 나중에 보면은 일본 육사나 이런 출신들은 거의 뭐 군단을 말아먹고 할 정도였는데 이 학병 출신들은 잘 버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에 이제 춘천 같은 경우인데 조건은 똑같아요. 동부나 서부나 이 전선 자체는 T-34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거기는 3일을 버텼는데 왜 철수를 하게 되느냐면 이미 서부 전선이 다 서부나 중부 나머지 부대가 다 무너져 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철수를 못 하고 포위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전멸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철수를 하죠. 병력을 그대로 가지고. 그 좀 전에 우리 노 교수님이 희한하게 일본 육사 출신들보다 그 학병 출신들이 더 전투를 잘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육군사관학교 그 교관 그 이제 어떤 그분도 장군이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강한 그 군대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뭐 무슨 뭐 지휘자의 무슨 어떤 전술 역량, 뭐 무슨 뭐 무장,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아는 군인이 부대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일본 육사를 졸업한 그 지휘관들 이자들 사실 기회주의자고 그냥 뭐 자기 조국과 동족이 어떻게 되든 지 혼자 출세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들은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냥 그 과거 세탁하고 오히려 일본 육사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그 한국군의 그런 높은 지휘관이 된 거잖아요. 이 자들은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 국민을 우리는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자들이 자기 부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육했을 리도 없고 그때 기록들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이놈들 심지어 한국말도 못하는 놈들이 장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옆에 통역 대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인물인데 사실은 유재응이라는 인물인데 거기가 아버지도 일본 육사, 본인도 일본 육사 출신이고 한국말보다는 일본말이 더 편하고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 유승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뼛속까지 친일파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아들 유재응을 키울 때 너는 정말 일본인으로 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본 기록 같은 걸 보면 아예 한국말을 안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밖에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정 씨가 해방 이후에 한국군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죠. 근데 전쟁기에 어떤 일이냐면 군단장을 하는데 중공군이 내려올 때 군단이 전멸하다시피 해요. 군단이 전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강원도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장교를 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군단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먼저 떠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타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리고 그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제 지휘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머지 부대원들 사병들이나 아니면 장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약속된 장소로 철수를 하고 철수를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포로가 되는 희생되거나 뭐 포로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음. 미군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군을 절대 신뢰를 안 했답니다. 사실은 아. 한동안은. 그 작전권 네. 전시 작전권이 말하자면은 미군에 의해 가지고 박탈돼 버리죠. 네. 바로 그런 몇 가지의 일련의 행태 때문에 이제 그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이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그래서. 작전 지휘권 자체는 음, 그냥 편지로 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전시 작전권 자체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그냥 무초 대사하고 맥어더 장군에게 음. 그 시작을 아마 영광스럽게도 당신 밑으로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전선이 회복되거나 거의 이제 한국 전쟁은 1년 만에 전선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휴전선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나 비준을 거치지를 않죠. 그리고 났다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54년도에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백선엽이가 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현충원 좀 파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왜 백선엽이를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느냐? 친일군인들, 친일파들. 그래서 그 안장이 된 이유가 결국은 국립묘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 안장이 된 거죠. 네. 예, 장군 출신.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한국 전쟁기에 어쨌든 훈장을 받았기 아, 때문에 그걸 제가 봤더니 처음에 이제 그 국가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전몰영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48년도부터 그거는 전몰영사를 추모하는 모임들 행사들은 하거든요. 시작이 네, 됐고 국군 묘지는 52년도에 조성이 됩니다. 아. 처음으로. 그리고 참 나중에 그게 일이 될지는 몰랐는데 국립묘지법은 아마 65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그걸 만듭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국립묘지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유공자법 뭐 이거하고 연동해 가지고 가 사실은 그 과거 행적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제 공만 가지고 그렇지. 따지는 거죠. 사실은. 음, 관은 빼고 공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근대 국가, 근대 국민 국가라고 할 때에는 이런 기념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와 그렇죠. 관련돼서 뭐 정체성이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그 기념물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립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헌법에 안 맞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디 그 언론에다가 투고할 때 그렇게 썼는데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정체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제강점기 간도 특설대 만주군 장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안장을 해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쭉 조사를 하다가 친일파 군인들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뭐 경악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놀랬던 게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에서부터 초대 사령관, 2대 사령관, 3대 사령관이 세 사람이 다 간도 특설대 출신이에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서도 볼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1대, 2대, 3대가 다 만군 출신일 수는 있어요. 일본군 출신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셋 다 간도 특설대 출신이냐. 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제가 뭐 조사하고 하던 과정에서 상당히 쇼크를 받았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네. 육군 참모총장은 초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9년도까지 제가 몇 대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9대인가 그래. 백선엽이 10대잖아. 아니 그 20 몇 대까지가 20 몇 대, 20몇 대까지. 이세호 맞아. 79년까지
참모총장이 전부 물론 이제 학도병 출신도 있고 지원병 출신도 있기는 하지만 전부 일본군 또는 만주군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대한민국 국군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의 국군보다도 자국 국민들을 많이 살해한 군입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외적하고 전쟁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전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게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 국립묘지 그거는 그게 좀 약간 연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현충원은 원래 동작동 국립묘지였고 그 원래는 그거는 국군묘지였어요. 예, 그렇죠. 예, 국군묘지였는데 그렇게 조성됐던 것이 중간에 이제 국립묘지법이 뭐 제정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들도 거기에 같이 안장되게 되면서 여기서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묘법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국립묘지법 개정안인데 네. 거기 보면은 저런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일본군 출신들을 어떻게 그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공간에 그렇게 그 방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확실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이장을 해서 현충원 말고 뭐 어떤 뭐 다른 군인묘역이나 뭐 이런 데로 옮기자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긴데, 근데 저는 원래 현충원이 그 국군 묘지였으니까 차라리 그런 독립운동가, 국가 유공자들만 따로 진짜 모실 수 있는 국가의 성역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예. 예, 그 프랑스의 그 빵떼옹이라고 거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현충원 같은 건데 거기에는 몇백 기가 없어요. 진짜 국가적인 그런 위인들만 거기에 모시거든요. 그래야지 뭐 현충원 보세요.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묘가 있잖아요. 예. 굳이 거기에 그렇게 이제 국가의 위인들을 한때 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뭐 박정희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파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광주에 왔다가 그 5월 24일 날 오후에 이 전교사 부대하고 총격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11공수여단이 철수를 하다가 광주 시내에서 이제 외곽에서 송정리 비행장으로 가다가 오인사격으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9명인가가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이러저러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립묘지로 다 안장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결과를 냈었느냐면 국방부에서 이거는 이제 폭도들과의 교전, 그 당시에는 폭도들과의 교전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완전히 왜곡을 했었던 게 첫째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신군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병사들, 장교들이나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가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순직한 거죠. 예, 그래서 순직자 처리. 네.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조금은 파면은 근데 참 파면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방법은 또 하나는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 과거의 행적의 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만 세워줄 게 아니라 네. 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사람은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는 정도는 네. 해줘야죠 최소한. 네. 그거 이제 상훈법 개정이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예컨대 이제 백선엽 같은 경우에 훈장을 줬잖아요. 훈장을 줬는데 과거에 그 예컨대 이제 그 반역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훈장은 서훈은 박탈돼야죠. 네. 반역자한테 어떻게 훈장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훈법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서훈이 박탈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데 전두환이요. 전두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뭐 인천 김성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서훈이 박탈됐죠.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뭐 백인엽
백선엽 그리고 뭐 무슨 그 쿠데타 같은 헌정 유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서훈이 박탈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상하게 국회가 안 움직여요.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김창룡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창룡에 대해서 김창룡의 어떤 친일 행적이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자, 김창룡 같은 경우에 일본 제국 관동군 헌병대 복무라고 저렇게 나오네요. 네. 예, 대한민국 육군 특무대 대장을 지냈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또 이승만한테 뭔가 표창, 훈장 뭐 이런 걸 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상을 받는 장면. 자, 저 특무대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기무사 뭐 그런 보안사. 데죠? 보안사. 네, 보안사, 기무사. 뭐. 자, 백선엽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백선엽이요? 죄송합니다. 김창룡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창룡은 아까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원래 이제 관동군 헌병대 헌병보조원 출신입니다. 조선인 헌병보조원 출신이라서 정식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 군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군속에서 출발했는데 김창룡 같은 경우는 이 검거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검거 대상이 이제 항일 독립운동가라든지 아마 중국인 중에서도 이제 항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 검거하는데 굉장히 그 뛰어난 실적을 보여서 기록상으로는 그 관동군 헌병 5장으로 특채가 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하여튼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관동군 체계 자체가 그 일본군의 정규 그 체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굉장히 좀 특수한 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동군 헌병으로 활동을 했고 굉장히 그 수사의 귀재, 검거의 귀재였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그 재주가 해방 이후에 한국군에 들어가면서 반영이 돼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군 특무대 지금은 이제 예전에 지금은 기무사입니까? 기무 이름이 또 바뀌었죠. 안전사령부인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기무사라고 했고 네. 그 전에 보안사라고 했던 그 조직에 아마 뭐 거의 초대인가요? 노영기 박사님. 초대예요. 초대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죠. 네. 뭐 해방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노영기 교수가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자, 그러면 김창룡의 한국전쟁,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김창룡이? 일단은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네. 돌아옵니다. 제일로 먼저 같이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왜 돌아왔냐면 그것도 좀 숙군 당시에 이제 여순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방식이 똑같아요. 일본군에서 일본군 헌병대, 관동군 헌병대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게 일단 패자. 근데 한번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를 누가 저기 하느냐면 도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 도진이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 하사관이 대신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김창룡은 잠깐 공군본부로 이제 파견되는 식으로 근무지가 변경이 육군본부에서 공군본부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써나기는 피하자라는 주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구타 정도가 아니라 박정희도 정기고문을 당했대요. 숙군 때 여순 사건 직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김창룡은 한 건 아니고 김창룡 밑에 있던 사람이 육사 5기 출신이었는데 정보국에 있으면서 정기고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도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죠. 근데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제일로 먼저 들어온다라고 명목은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데 김창룡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떨어지면 그 기무사가 이제 결국은 그 계엄 대비 문건 때문에 해체가 되었는데, 사실은 계엄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군이 민간 사회를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5.18 때도 그랬었고 뭐 5.16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김창룡이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실현한 사람이 김창룡이었죠. 그 전두환이 정권을 그 장악을 한 게 보안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네. 정권을 개헌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공시가 돼요. 됐던 게 몇 년도죠? 예? 그러니까 개헌법 자체가 통과가 된 거는 49년인데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계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 예전에는 그리고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령부가 그 수도병원 거기 시신이 들어온 병원에 바로 있었고 그래서 곧바로 정보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수사본부장을 하고 있었고 합동수사본부장을. 그러니까 김창룡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숙군 때는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 전에 이제 45년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함경도 영흥 출신인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두 번이나 잡혔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처음에는 사병으로 국방 경비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육군인데 육군의 전신에 들어갔는데 한때는 관동군 헌병대 5장까지 한 사람인데 아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안 맞아가지고 탈영을 했다가 다시 이 3년대로 갔는데 거기 연대장이 또 누구였느냐면 김백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로 추천을 해주고 사관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자기는 월남한 사람인데 빨갱이들 잡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4.3 사건 때 제일로 악명을 떨쳤던 서북 청년이하고 비슷한 네. 성향으로 군대 내에서 하는데 소위 임관하자마자 제일로 먼저 잡아들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만주군 장교 출신인 이병주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주에 있는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연대장은 지금으로 치면 군단장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기소위가 가서 잡아와요. 구속을 시켜요. 그 간도 특설대 출신인데. 그래서 근데 거기 그때부터 아마 미군 방첩대가 그 이병주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때 당시가 되면 이미 조선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창룡의 손을 빌어서 잡아들였고 그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은 실무에서는 이제 48년도 여순 사건 이후에 군에서 본격적으로 숙군을 할 때부터 알려졌고 권한 자체는 이제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공경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관동군 헌병대 시절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조직 사건을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의열단원이었던 김시현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사건도 조작한 겁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면 56년도에 출근길에 1월 달에 출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네. 그것도 자기 부하한테서.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그 암살을 할 때 썼던 차를 또 바꿔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도진이에요. 아까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잖아요. 예, 구출을 했던.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갔는데 도진이가 그 당시에는 뭘 했냐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도색 그 차량을 바꿔주고 도색까지 다 시켰는데 그걸 나중에 특무대에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허태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거기도 대령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기무 대령이면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암살을 했고 이제 부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 당했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창룡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건들 자체 중에 상당수는 조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의 안기부장 같은 짓을 계속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저 요 사진을 보면 요 백선엽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게 언제적 사진인가요? 저게 아마 저 숙군 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육군 정보국 소속 장교들 같아요. 숙군 때라면 여순항쟁 그 시점 그 네, 무렵인 건가요? 여순 사건 예. 나고 나서 그 직후에 언젠가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던 그 이유가 뭐 어떤 거였죠? 일단은 군에서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모병제였거든요. 처음에는. 병역법은 49년도에 통과가 되고 징병제로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징병제가 자연스럽게 돼버렸는데 그 전까지는 이 모병제고 대부분은 모병제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은 어떤 국가다 그러니까 분단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한국군에게 요구했던 바는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좌에서부터 시작해서 극우까지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공산당원도 들어오고 반면에 김창룡 같은 극우적인 인물도 들어오고. 그 여순 사건이 그 숙군에 발단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 전부터 이제 김창룡은 개별적으로 숙군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는데 4.3 사건이 터진 다음에 첫째는 제주도에 있던 구연대 사병들이 토벌을 하라고 신무기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입산을 해버립니다. 지서를 습격하고 입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월 18일 날 미군이 이제 그 전까지 토벌을 안 하고 있던 김익렬 이제 나중에는 군단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을 날리고 박진경이라는 인물, 일본 그 오사카 외국어 전문 학교를 나온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그래서 당시에 한국군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었거든요. 근데 박진경이라는 연대장은 중령으로 왔다가 제주도에 와서 토벌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대령이 진급이 된 사람이에요. 네. 계속 토벌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서 진급 축하회를 못 하다가 6월 17일 날 밤에 축하회를 했는데 18일 날 새벽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상길이라는 인물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덕성이라는 기자분이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은 민족의 군대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을 당해요. 수색에서. 그러니까 그걸 거치면서 이대로 두면은 한국군이 큰일 나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여순 사건이 빵 터지는 순간부터 거의 최고위층까지 다 이제 숙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창룡이 과거의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하죠. 네네. 김창룡이가 끝까지 살아 있었으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뭐 당연히 했을 것 같으네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체질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안 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은 사실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특무대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디까지 선이 올라가느냐면 화태영이라는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강문봉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만주군 출신이거든요. 거기도 만주 신경 5기 수석 합격자. 예. 그래서 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였고 어떻게 보면 참모총장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김창룡 암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랬다가 4.19 직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할 얘기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오늘 그
박정희, 백선엽, 김창룡 얘기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숙군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방송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10월달 탕탕절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어떤 친일파 그 군인들, 현충원에 묻혀 있는 다른 친일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